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자역학과 신영혼 사후세계라는 조금 민감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를 조금 더 과학 쪽에 가깝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지금까지의 과학은 신의 존재나 사후세계를 증명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양자역학은 전자와 빛, 원자 같은 아주 작은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워낙 이상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영혼과 의식을 설명해주는 열쇠가 아닐까? 라고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사실이고 무엇이 소수의 가설이나 철학적 상상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부 고전 물리학 결정론적 우주 양자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익숙한 고전 물리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뉴턴 이후의 물리학은 세계가 기본적으로 결정론적이라고 가정합니다. 어떤 물체의 위치와 속도 그리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미래의 그 물체가 어디에 있을지 원리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알면 수십 년 뒤의 일식월식 날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와 비슷합니다. 현재 상태가 주어지면 과거와 미래가 모두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계관 안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영혼, 기적 같은 개념이 설 자리가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의 자리는 줄어든다는 말이 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연구하던 물리학자들은 이 그림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부 양자역학의 등장 파동과 입자 사이 양자역학은 한두 명의 천재가 갑자기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 실험이 기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으면서 조금씩 밀려온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흑체 복사 문제. 가열된 물체가 내는 빛의 스펙트럼을 고전 이론으로 계산하면 자외선 쪽에서 무한대의 에너지가 나오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덩어리, 즉 양자 단위로 나누어져 방출된다고 가정했습니다. 둘째, 광전 효과. 빛을 금속에 쏘면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빛의 세기가 아니라 빛의 색, 즉 주파수에 따라 전자 방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고전 이론과 맞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처럼 행동한다고 가정했고 이 입자를 광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 전자도 마찬가지로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의 핵심은 입자의 상태를 단순한 위치나 속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파동함수라는 수학적 객체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이 파동함수는 어느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할지에 대한 확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규칙이 보른의 확률 해석입니다. 파동함수의 크기를 제곱하면 그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 밀도가 됩니다. 즉, 양자역학은 세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확률적인 예측만 허용하는 이론입니다. 3부 중첩과 측정 문제의 현실은 언제 결정되는가? 이제 양자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인 중첩을 살펴봅시다. 파동함수는 여러 가능한 상태가 겹쳐져 있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 하나가 왼쪽에 있을 가능성과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는 왼쪽이거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이 동시에인 것과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하면 결과는 항상 왼쪽이거나 오른쪽 둘 중 하나로만 나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중첩 상태는 언제 어떤 과정으로
하나의 결과로 바뀌는가?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입니다. 수학적으로는 파동함수가 부드럽게 진화하다가 측정 순간에 어느 한 상태로 갑자기 붕괴하는 것으로 기술합니다. 하지만 이 붕괴 과정이 물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공존합니다. 어떤 해석에서는 파동함수 붕괴를 단지 정보가 업데이트된 것으로 봅니다. 또 어떤 해석에서는 관측행위가 실제 현실을 바꾼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철학과 과학 그리고 영성의 해석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4부 이중슬릿 실험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이중슬릿 실험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자나 광자를 얇은 벽에 난 두 개의 가느다란 구멍을 향해 쏩니다. 구멍 뒤에는 입자가 어디에 도착했는지 기록하는 스크린이 놓여 있습니다. 고전적인 상식대로라면 입자는 어느 한 구멍을 통과해 그 뒤쪽에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입자를 보내면 두 개의 밝은 띠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구멍을 동시에 열어두면 스크린에는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반복되는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 패턴은 파동이 두 길을 동시에 지나가 서로 겹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자나 광자를 한 번에 하나씩 쏘는 경우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보내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개별 입자의 점들이 모여 결국 동일한 간섭 무늬를 이룹니다. 이 말은 입자 하나가 두 길을 동시에 사용하는 중첩된 파동처럼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어느 길로 지나갔는지 보자 라고 마음먹고 각 구멍에 감지장치를 설치해 경로 정보를 얻는 순간 간섭 무늬는 사라지고 두 개의 단순한 띠 패턴만 남습니다. 즉, 경로 정보를 얻는 행위 자체가 중첩 상태를 깨뜨린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관측이 현실을 바꾼다, 의식이 결과를 결정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 실험에서 필요한 것은 꼭 인간의 정신이 아니라 전자와 측정장치 사이의 물리적 상호작용입니다. 이 상호작용을 통해 입자와 장치가 얽히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중첩 상태가 사실상 관측 가능한 수준에서는 하나의 결과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양자 얽힘과 탈동조화, 데코헤런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5부 탈동조화와 관측자의 역할 의식인가, 장치인가? 탈동조화, 데코헤런스는 중첩 상태가 왜 일상 세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입자 하나의 파동함수는 여러 상태가 중첩될 수 있지만 이 입자가 수많은 환경 입자들과 상호작용하면 그 중첩된 위상 정보가 환경 속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 고전적인 경로만 관측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은 어떤 인간이 의식적으로 본다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측자가 반드시 인간의 의식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관측은 측정장치, 환경, 그리고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 즉 물리적 과정으로 충분히 정의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일부 해석에서는 의식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제안되었던 의식이 파동함수를 붕괴시킨다는 해석 또는 의식이 우주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철학적 주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실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양자역학이 남겨둔 해석의 여지를 철학적으로 확장한 사례에 가깝습니다. 6부 양자역학과 의식, 영혼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가설인가? 이제 의식과 영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양자적인 효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들이 제안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뇌세포 속 미세구조, 예를 들어 미세소관이라 불리는 구조에서 양자적 중첩과 붕괴가 일어나고 이것이 의식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주의 기본적인 구조 혹은 공간과 시간의 미세한 요동 속에서 양자적인 중첩이 특정 방식으로 붕괴될 때 의식이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이론은 수학적으로 흥미롭고 철학적으로도 자극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주류 과학계에서 넓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는 온도가 높고 끊임없이 다른 분자들과 부딪히는 복잡한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주 작은 양자 중첩 상태가 매우 빠르게 깨져버립니다. 즉, 탈동 조화가 빠르게 일어나 양자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분야에 따라 양자생물학, 양자뇌이론 같은 이름으로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양자역학이 영혼이나 사후세계를 설명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과도한 주장입니다. 7부. 양자역학과 사후세계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렇다면 양자역학은 사후세계에 대해 뭔가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직접적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가 현재 과학의 입장입니다. 양자역학은 물질과 에너지, 입자화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인지 비물질인지 공간과 시간 안에 존재하는지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혼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논의는 물리학 이론의 바깥, 철학과 종교, 개인적 믿음의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양자역학이 고전적인 결정론적 세계관을 흔들어 놓았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세계가 완전히 기계처럼 정해진 법칙대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는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조차 확률과 불확정성이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사실이 신, 영혼, 사후세계의 존재를 증명해주지는 않지만 세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만으로 완전히 설명된다는 나이브한 확신을 조금은 약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8부. 과학과 비과학 사이 양자역학이 남겨준 숙제. 양자역학은 실험적으로 가장 잘 검증된 이론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레이저, 자기공명 영상,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첨단 기술들이 양자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론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현실은 중첩된 모든 가능성이 실제로 동시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파동함수는 단지 우리의 정보만을 나타내는가, 우주는 여러 세계로 끊임없이 갈라지는가, 아니면 단 하나의 결과만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에는 아직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이 틈 사이에서 양자역학은 많은 영성 이론, 자기계발서, 심지어 상업적 마케팅의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양자치유, 양자도약, 양자의식, 이런 말들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도 쉽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첫째, 양자역학이 보여준 세계의 낯섦과 깊이를 가볍게 무시하지 않는 것. 둘째, 그 이론을 자기 입맛에 맞게 끌어다 쓰면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과학은 증거를 바탕으로 검증 가능한 내용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 밖의 부분은 아직 모른다 라는 말을 남겨둡니다. 이 아직 모른다라는 태도가 어쩌면 가장 과학적인 자세이면서 동시에 가장 겸손한 영성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9부.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고전 물리학의 단단한 세계관을 깨뜨리고 세계가
근본적으로 확률적이고 중첩되고 얽혀있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과 영혼 사후세계의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과학은 이 주제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양자역학은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지도 않았고 사후세계를 측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세계가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풍부하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증된 과학적 사실과 아직은 가설에 머무는 부분을 구분하면서도 각자가 느끼는 삶의 의미와 믿음을 성급히 부정하지도 성급히 절대화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단순하고 더 깊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직 너무나 많다. 오늘의 이야기가 양자역학과 신, 영혼, 사후세계라는 어려운 주제를 조금 더 과학에 가깝게 그러면서도 너무 딱딱하지 않게 바라보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